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많은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걸 준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상속세 내느라고 집을 팔았잖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장보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법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상속 잘할 수 있을까를 알고 싶으시다면 민법을 보셔야 됩니다. 상속은 언제 일어날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상속이 일어납니다. 다른 요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많은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럼 많은 돈을 받게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투자를 잘해서 그렇게 벌게 되는 돈이 아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상속세 내느라고 집을 팔았잖아 라거나, 아니 알고 봤더니 현금 재산만 수십억이 있더라, 근데 그걸 다 상속세로 내야 돼가지고 너무 속상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세금 문제가 좀 민감할 수 있고요.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부터 세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상속을 너무 많이 받아서 상속세 내는 게 고민인데, 또 어떤 사람은 물려받을 거라고는 빚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누군가 돌아가시면 무슨 조치를 하지 않아도, 어떤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상속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빚을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민법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것을 상속 포기라고 하는데요. 상속 포기하려면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3개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상속 포기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별 생각 없이 그냥 넘겼다라고 하면 상속을 승인하는 게 되니까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상속 포기와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들이 각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셔가지고 자녀가 3명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3명이 상속을 포기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다고 합시다. 큰아들만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아들은 별 생각 없이 3개월을 넘겼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남기신 빚인데 그래도 도 이상 갚아야지, 내가 한 3분의 1 정도는 책임을 져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큰아들만 상속을 포기하는 게 되고요. 큰아들 몫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두 아들에게 귀속이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아들은 2분의 1씩 상속을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인 각자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속 포기한 사람의 몫까지도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또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상속이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그 재산 상속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 재산만 받고 빚은 안 받을래 라거나 어떤 재산 중에 저것만 받을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아버지가 재산이 있으신 건 알겠는데 빚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지 상속을 받을지, 그럴 때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인이 내가 받을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를 부담하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죠. 한정승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아까 포기처럼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데 상속 재산을 쭉 적어서 같이 내게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또 하나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아버지 재산이 빚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상속을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빚이 더 많았던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안시점부터 3개월 내에 다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주는 거를 미리 상속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어디까지나 증여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증여를 하는 경우 자식들이 싸울까 봐 미리부터 부모님이 나눠주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예쁜 자식한테 미리 나눠주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떻게 하면 좀 안 싸우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실 텐데요. 사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몫을 정하는 거 난감할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목도 민법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자식들 중에서도 자식이 남잔지 여잔지 아니면 장남인지 시집간 출가 외인인지에 따라서 상속분이 다 달랐었습니다. 근데 민법이 여러 번 개정이 되면서 자식들끼리는 똑같이 공평하게 1대1 이렇게 나눠 갖는 걸로 지금 민법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생전에 누군가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걸 조정하는 게 오히려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20억을 남겨줬고 상속인이 아들 1명, 딸 1명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만 10억을 미리 줬다라는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정한 1대1로 그냥 나눠 갖는 게 공평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아들한테 생전에 증여했던 10억까지를 상속재산으로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억에다가 10억을 더해서 30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15억씩 나눠 가져야 공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 20억 중에 5억만 아들한테 주고 15억은 딸한테 주는, 그렇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분에 대해서 민법이 다 정해놓고 있고 생전에 증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십시오를 하는 부분도 다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싸움이 나는 걸까요? 유언에 없으면 상속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나눠 갖게 됩니다. 사이가 좋아서 재산이 많아도 배려를 해서 잘 나눠 가지면 너무 좋겠지만 막 싸우기도 하죠. 너는 유학 갔다 왔고 아버지한테 원래 받았던 거 많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 땅을 갖고 싶지 않고 아무래도 저 집이 오를 것 같은데 집을 갖고 싶기도 하고 막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협의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는 결국은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법원에 가서 이거 분할해 주십시오 라고 청구하는 것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여분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 아들이 아버지를 막 정성껏 모셨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거는 특별한 기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족법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는요, 가족들 간의 부양 의무를 정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우자 간에는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고 모시는 거는 조금은 다른 의미의 부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아프실 때 오랫동안 병수발을 했다라고 하면 특별한 기여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명이 효도상속이라는 말로도 불립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할 때는 이 기여분도 고려를 해야 하는 거고요. 나 기여분 받아야 되겠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역시 협의가 잘 안 되면 가정법원에 가서 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공평하라고 해서 민법에서는 1대1로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실은 내 기여가 훨씬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돈 앞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싸우다가 장례식장에서부터 다투거나 나중엔 연을 끊고 사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증여한 몫은 세율을 산정을 할 때 상속재산에 다 포섭이 되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금을 낼 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등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민법에서 우리 상속인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쭉 정해놨고, 유언이 따로 없으면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상속을 하는 게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감정이라고 하면요, 우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순위 상속인 누가 돼요? 직계 비속이니까 죽인 아들 혹은 딸, 그 사람도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죽인 사람한테 아버지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정, 정의 이런 거에 맞으시나요? 아니죠. 법감정에 반하는 상속입니다. 혹은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형이랑 똑같은 몫으로 나눠 갖는 건 좀 너무 부당한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형을 죽였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 형의 몫까지 상속하도록 하는 거 부당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피 묻은 손에는 상속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법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을 시켜주지 않아요. 자격을 박탈합니다. 상속 결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집을 나갔던 부모가 있었는데 나중에 자녀가 죽었는데 상당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거나 사망 보상금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2순위의 상속인, 직계 존속입니다
라고 해서 나한테 상속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 법감정에 맞습니까?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원래는 민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2024년에 민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유언으로나 아니면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026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건 궁금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가족법은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만 어떤 관계를 가족으로 승인할 것인지를 법으로 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혼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정한 혼인, 부부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한 경우입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고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부관계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혼인하고 가까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결혼식 성대하게 요즘 올리고 나서도 혼인 신고 안 하고 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다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데요. 사실혼 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도 부부처럼 좀 보호해줘야 하겠다라는 문제가 생겼고요. 어떤 친족 관계를 발생시킨다거나 법에서 정한 명확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좀 보호해주자라는 것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마치 이혼하는 경우처럼 재산 분할하는 게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 필요하죠. 거기에 보면 배우자라고 되어 있고, 이때 배우자는 법적인 의미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죽으면서 유언으로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상속하겠다라고 했다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질 텐데요. 그때는 유언이 유효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유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누구한테 주겠다 이런 유언을 하는 경우 많이 보셨어요? 사실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외국 소설을 읽거나 재벌가가 나오는 드라마에서 유언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고, 유언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1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직계비속입니다. 쉽게 자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부모님, 직계 존속으로 가고요. 직계 존속도 없다라고 하면 형제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사촌 이내 반계 혈족에게 상속이 된다라고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당연히 상속이 돼야 될 텐데요. 1순위나 2순위, 그러니까 직계 비속이나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때는 이들과 함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요. 3순위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 즉 직계 존비속이 다 없어서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을 하고 형제자매에게는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직계비속은요, 공평하게 나누어 갖게 민법이 규정되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1이라고 하면 배우자의 몫은 1.5다 라고 0.5배를 가산해서 민법에서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3명이다 라고 하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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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는 1.5를 가져간다고 하면 4.5분의 1.5, 그러니까 3분의 1만큼을 가져가게 되겠죠? 충분한가요? 만약에 공동상속인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 11.5분의 1.5가 배우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3분의 1도 사실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똑같은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만, 예컨대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재산 분할을 했을 때 한 반, 50%까지도 재산 분할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에 상속분이 그거보다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해서 한 절반 정도는 배우자한테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논의도 있고, 실제로 이런 개정안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민법이 변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명하게 상속을 준비하시고 싶으시다면 유언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지 유효해지는 것인지를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언은요, 특별한 형식이 꼭 필요합니다. 까다롭게 형식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진짜 뜻이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형식을 갖춰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좀 방지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느냐? 가장 손쉽게 유언할 수 있는 방법은 자필로 유언을 남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쓰셔야 됩니다. 컴퓨터로 쓰면 안 되고요. 나중에 필적 감정이라든지 이거는 아버지의 글씨가 맞아, 이런 걸 통해서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연, 월, 일, 언제 했는지, 주소가 뭔지, 이름은 무엇인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판례 중에는 암사동에서만 쓴 유언 증서가 이게 맞냐라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주소를 쓰랬지 암사동이 다 주소냐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자필 증서에 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유언의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무엇이고, 연, 월, 일, 그러니까 날짜는 언젠지를 말로 얘기하고 그것을 녹음하고, 이때서부터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참석을 해서 이 유언이 명확합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런 거를 녹음을 하도록 하는 거죠. 요즘은 핸드폰에 다 영상을 녹화하거나 아니면 녹음하는 기능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을 거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인가입니다. 증인이 되려면은요, 미성년자라거나 피성년 후견인 이런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언을 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재산을 간병인한테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유언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간병인은 제대로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변호사가 딱 들어와가지고 공정증서로 남긴 유언을 막 읽어주죠.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의 내용을 부르고, 공증인이 이것을 적고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형태, 이게 세 번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고요. 그 외에도 비밀증서에 의하거나 아니면 급박할 때 말로 하는 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은요,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유언이고요. 말하거나 글 쓸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건 아니고요. 다만 자기 의사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는 묻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취지로 유언하시는 거 맞죠? 라고 해서 응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유언이 유효해지는 건 아니겠죠.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회복이 됐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유언을 할 수 있고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의사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됩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겠죠. 예를 들어 내 재산은 내가 한평생 사모했던 A양에게 주고 싶다라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내 모든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경우 아주 원칙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유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몫이 민법에 정해져 있지만 내가 진짜 특별히 아끼는 상속인한테는 더 많은 몫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유언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상속인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내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평생 가정을 위해서 헌신한 부인이 있었고 모든 재산이 사실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내 재산을 모두 장남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재단법인을 설립해 주세요 라고 했다거나 한다면, 이 부인은 어쩌면 생계가 어렵게 될 수도 있죠.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막막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유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법이 이 부인을 좀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래서 인정되는 것이 유류분 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들의 일정 몫은 유언이랑 상관없이 보호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받을 몫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인은 자신의 상속 몫의 반만큼은 돌려주십시오 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20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유류분권이 원래 인정되었던 사람들은요,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는 일정한 부분만큼은 상속을 보장해주는 유류분권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형제 자매한테까지 여전히 유류분권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예전에 비해서 형제 자매가 생계를 같이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왕래가 없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민법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법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소위 말해서 리걸 마인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변호사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사람들 간의 분쟁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연습을 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 사기도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전세 사기는 계약의 상대방이 애초부터 사기를 치려고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내가 누구랑 계약을 체결하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헌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법에 대한 관심이 좋다,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내 재산을 지키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 민법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법에는요, 계약이라든지 소유권, 불법행위, 임대차 계약, 저당권, 보증, 이런 재산권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알게 되면 정말 유용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를 지키는 민법, 법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하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민법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지식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한 기본 지식은 민법에 들어있고요. 민법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